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수출 호조의 반도체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 3,0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쉽사리 꺾이지 않으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죠. 장밋빛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주식시장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 프리미어 강관우 대표, 또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선임연구위원,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3월 반도체 수출이요. 21개월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시장, 또 반도체 수출이 이제는 회복이 아니라 다시 슈퍼사이클로 진입하는 것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송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는 겁니까? 적어도 이제 AI향 부분은 슈퍼사이클에 진입된 건 맞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하실 때 반도체 전체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반도체 전체에서는 아직도 스마트폰 향이나 그다음에 PC,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라는 게 여러 군데 들어가니까 네. 아직은 기존에 보통 레거시라고 하죠. 기존에 많이 들어가던 부분들은 코로나 이후에 그러한 그 슈퍼 사이클을 지나서 지금은 여전히 좀 둔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조율을 하면 그 인공지능을 위한 그 서버향은 슈퍼 사이클이 맞는데 나머지 네. 부분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긍정과 부정이 섞여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월별 반도체 수출량을 보면 110억 달러까지 이제 보면 한참 좋았어요. 저희가 코로나 한참 그때 반도체 수출 많이 했었을 때 정말 그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기대하는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서 반도체에 다시 봄바람이 부나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황 대표님. 기본적으로 뭐 아까 금방 얘기했습니다만 AI 수요 관련해서는 올라가는 건 맞고 네.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제품들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큐가 안 늘어나는 이런 국면이에요. 근데 지금 올라가는 금액 자체는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SP, 그러니까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하는데 팔리는 가격들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D램도 네. 올라가고 있고 낸드도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고,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면서 힌트를 줬습니다만은 낸드 쪽에서 가격이 괜찮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일단은 수출 쪽에서 이제 수치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슈퍼 사이클의 사이클이 회복 사이클은 맞는데 과연 슈퍼까지 갈지는 수요 쪽 단을 좀 더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약간의 경계심을 갖고 지금 업황 상황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런데요, 황경은님, 외국인들이 이제 요즘에 우리 한국 주식을 많이 샀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에 많이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보면은 우리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기대감에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외국인들은 긍정적인 투자 전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사실 주가가 1월 달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또 이제 상승하는 그런 국면으로 바뀌고 있는데 1월 달에 떨어지는 시점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은 순매수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까지도 이러한 순매수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순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많이 지금 담고 있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를 살펴보면 반도체 쪽에 그동안 이제 특히 작년에 반도체 쪽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반도체 쪽에 실적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실적과 하이닉스의 실적, 관련주들의 실적들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는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뭐 반도체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전자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가 주가 측면에 있어서 참 오랫동안 많은 투자자분들의 걱정을 샀죠. 네, 미움을 샀죠. 정확히 미움을 샀는데 요즘에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8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 이제 우리가 뭐 속칭 9만 전자다, 10만 전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어서 송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쨌든 흐름 자체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이미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대장주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SK 하이닉스가 이미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고 SK 하이닉스 투자자에 비해서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보이다가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은 이제 만회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분명 이유가 있었어요. 이제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소위 그 엔비디아발 그러한 그 GPU, AI 그러한 그 프로세서에 관련된 그러한 그 HBM 투자. 그 관련된 부속된 그런 D램 수요에서 삼성전자가 소외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지금 최근 상황에서는 확실히 삼성전자가 아직은 못 들어가고 있지만 엔비디아에 들어갈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 저번 엔비디아 테크 포럼에서 어느 정도 그런 힌트 뭐 이런 것들이 좀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마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기대감들은 분명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기대감이 하나 있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 AI향 그런 서버를 열심히 증설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완전 천떡꾸려였던 낸드 수요가 서버향 낸드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 그래서 네. 그 사이에 가장 고생했던 낸드, 또 낸드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MS 30% 이상을 차지하는 최고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가장 고생했던 분야가 AI향에서 소위 HBM은 아니지만 낸드에서 좋아지는 모습들 때문이라도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그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리면서 이제 뒤늦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이미 충분히 시세를 낸 상태에서 네. 삼성전자가 뒤떨어가는 모습의 그러한 소위 갭매우기 정도 이상의 그러한 주가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인 것만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그 서버향 이제 뭐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AI라는 모멘텀 자체가 일으키고 있는 여러 파생 효과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삼성전자 국민주 아닙니까, 황 대표님? 뭐 삼성전자를 사는 건 사실 이제 한국 주식을 사는 것과 같기 네.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 접근하고 있다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를 사는 게 한국을 사는 거는 맞는데 최근에 조금은 다른 기류예요. 왜냐하면 환율을 보시면 달러원 환율이 벌써 1,350원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시장을 오히려 팔았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대표주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를 많이 사고 있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를 사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사는 거다.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나는 오히려 맞다 이런 생각이에요. 탑다운으로 보면은 우리 시장을 조금 팔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최근에 환율이 그걸 대변해주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이제 1분기에 작년 4분기에 금년 1분기에 실적 바닥을 치고 지금 올라가는 국면 초입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제 몇 년을 고생하신 개미들이 이제 주식을 팔고 그나마 이제 좀 본전치기라도 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건데 당장에 돌아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지금 놓고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왜냐하면 HBM에 들어가는 게 결국은 1A, 1B 전부 다 그 D램 공정, 선단 공정에서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사실은 기술력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SK 하이닉스보다 조금 뒤쳐져서 가고는 있지만은 네. 3분기부터는 벌써 12단 HBM3E를 이제 양산을 한다는 공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콜 테스트를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를 보는 건데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집약했을 때 사실은 좀 데이터를 봐야 돼요. RO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PBR이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저희가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만 있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 물론이죠. 안에 네. 가전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뭐 통신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나오는 총체적인 ROE가 6, 7%밖에 안 돼요. 미안하지만. 근데 마이크론도 실적이 잘 나오고 그랬지만은 SK 하이닉스는 ROE가 16% 정도로 잘 나옵니다. 2배 이상이네요. 네,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먼저 달린 거고 네. 삼성전자는 뒤따라서 올 수밖에 없는 건데 밸류에이션 차이가 상당히 있죠. 근데 그 정도의 ROE 차이인데 밸류에이션 차이는 이제 많이 좀 따라 잡았습니다. 25% 괴리 정도밖에 안 보이기 있어서. 근데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그들의 수익성 대비해서는 지금은 평균 이상으로는 올라와 있다.
지금 시장이 달아오른 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데를 또 대비해서 봐서는 네. 삼성전자는 반값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죠. 상대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야 여기 좀 비싼데 여기 따라가기 힘드니까 삼성전자 따라가 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을 전체적으로 사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는 않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사는 거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강 대표님 계속 말씀해 주신 ROE라는 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 뭐 이익을 얼마나 잘 내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주가를 산다라고 봤었을 때요. 사실 이거를 삼성전자는 조금 다른 거는 믿음이나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래서 오래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최근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했었을 때 그만큼 더 실망감도 컸었을 거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주가가 또 확 빠질 가능성이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대 위로 올라섰고, 이런 분들은 변동성이 크면 그만큼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더라도 오르더라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네, 일단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인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기업의 안정성을 뭘로 판단을 할 거냐 여러 가지 걸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만 얼마만큼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적자를 본 적은 사실상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네. 삼성전자가 적자를 낸 기간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상 뭐 거의 기억나는 한에서는 없었다. 물론 이제 부분마다 적자를 내는 경우들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기업, 삼성전자라는 전체 기업이 적자를 내는 경우들은 대단히 드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대단히 우수하고 신용도 측면에서도 대단히 우수한 기업이다라는 평가는 반드시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무겁게 간단 말이에요. 주가가 이렇게 앞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이닉스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는데 왜 비슷하게 반도체 기업의 대장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는 이렇게 조금 무겁게 잘 안 오르는 것 같으냐 뭐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핫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 고대역폭 메모리라는 것이 결국은 향후 메모리 업계를 주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하이닉스는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점을 해서 가장 앞서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적인 공급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던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핫하다고 그리고 향후 가장 성장성이 주목되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비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뒤에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향후 그 격차를 상당 부분 좁혀갈 가능성은 높다. 네. 그리고 엔비디아에서도 이러한 삼성전자의 그 고대역폭 메모리를 아마 구매를 해줄 거다 이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많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수익들이 결국은 이러한 가능성들이 결국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자꾸 삼성전자 이야기만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반등의 그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는 사실 해외 나라 밖의 이슈였죠. 엔비디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삼성전자 HBM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이제 사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마련됐단 말이죠. 뭐 약간 쇼맨십이라고도 여겨지는데 젠슨 어프로브드 뭐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마치 승인된 것처럼 기정사실화되기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좀 강 대표님께 먼저 사실은 그 질문 드립니다. 전까지만 해도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원사이드하게 이제 밀리고 있는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느 뭐 여론을 봐도 전체적으로 주가를 봐도 SK 하이닉스가 다 끌고 간다. 삼성전자 그동안 뭐 했냐? 네. 제대로 하는 게 뭐 했냐? 계속 비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젠슨 황 입장에서는 SK 하이닉스만 또 바라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명가가 있는데 네. 전통의 명가를 내버려 두고 그쪽만 한쪽만 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 IT 업계에서는 다
듀얼 밴더 이런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안정적인 공급망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제 끌고 가는 건데 다행스러운 거는 최근에 8단 HBM3는 하이닉스가 먼저 가서 이렇게 선점을 했지만 네.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12단에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HBM3라는 얘기가 뭐 연 내내 작년 말부터 계속 시장을 끌고 갔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거기 미동도 안 했습니다. 근데 젠슨왕의 코멘트 그 다음 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게 곧 양산 시작, 공급 시작으로 이어질 거다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젠슨왕 입장에서는 잘한 선택이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데서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젠슨왕이 얄밉기도 하네요. 양대 한국 기업을 놓고선 마치 이제 그 손에 쥐고서는 무슨 꽃놀이펜을 쥐고 있듯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어쨌든 거부할 수 없는 엔비디아라는 곳에 HBM을 납품하냐 안 하냐 한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면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말로 납품이 결정이 됐다. 소위 얘기하는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이 결정된다면 그 다음에 주가 판단은 또 다르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뭐 세컨밴드도 말씀 주셨지만 네. 지금 엔비디아의 확실한 소울은 일단 SK 하이닉스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알려진 건 마이크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8대1, 9대1 정도로 일단 SK 하이닉스 거를 먼저 쓰고 네. 모자르면 마이크론을 쓰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가 누군가를 제끼고 들어가든가 아니면 세 번째 벤더로 이제 들어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잘 아시겠지만 그 소위 그 어쨌든 엔비디아의 말을 그대로 하면 엔비디아 GPU는 노드가 원하는데 지금 관련된 HBM도 지금 충분히 수급이 충분치 않아서 지금 이거를 다 생산을 못 해내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먼저 일단 SK 하이닉스를 지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가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앞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는 회수로 봐야 될 거예요. 근데 다만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소위 이제 차세대 현재 사용되고 있는 HBM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갈 때 이제 다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못했을 때 이제 삼성전자 걸 채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이 결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삼성전자가 기존 회사들을 다 제치고 뚫고 가려면 기존의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못 따라오는 수준.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 제끼고 삼성전자를 1등 벤더로 채택하는 기회가 오느냐. 그렇다면 말씀 주신 대로 완전한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소위 이런 표현 그렇지만 긴가민가 하면서 쫓아가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는 이런 관계에서는 기존에 본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SK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다가 물량을 집중시켜주는 것이 상식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상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을 일정 부분은 유지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이제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뭔가를 생산을 한다, 시설 투자를 했다. 그럼 수율이 100%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HBM3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 60%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정도 나와서는 지금 저쪽에서 공급 부족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여력 있는 삼성전자를 제껴놓고 생각을 한다. 이게 투자를 많이 했다고 바로 생산량 확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자는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데 수율이 60%밖에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공급 늘어나는 게 15%, 20%밖에 안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쪽 수요는 사실은 뭐 연간 뭐 40%가 됐든 뭐 100%가 됐든 쭉쭉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못 대주니까 그 두 군데서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네. 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저력이 있고 기술력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지연은 됐으나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부터는 삼성전자의 그 양산, 대량 생산 능력 그걸 좀 사서 시장이 좀 움직인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HBM을 놓고 시속 게임을 하는 것 같지만 서로 올라가는 시속 게임을 한다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자, 이런 가운데 대만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25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강진이었고 많은 분들이 또 희생되셨죠. 인명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그 경제계에서 주목한 거는 대만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TSMC가 괜찮냐라는 데 또 사람들이 집중을 했습니다. TSMC가 세계 위탁 생산 이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TSMC 반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위기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죠. 일단 황 박사님 대만 강진 사태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네, 어떤 일단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발생했던 이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네.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만에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대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 TSMC의 생산 공정들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 글로벌한 그런 이제 우려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현재까지 뚜렷하게 확인된 생산 공정의 차질은 아직까지는 뭐 발표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반도체라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생산 설비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의 뭐 수율이라든지 혹은 정상적인 생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이라는 것이 환태평양 조산대 불의고리의 그 위에 놓여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지진이 나타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TSMC가 과연 이러한 지진, 내진 설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내진 설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번 지진은 그러한 내진 설계 보다 조금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7.5 정도의 지금 그 규모의 그 지진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가 과연 이 7.5를 정상적으로 견뎌냈을 거냐? 내진 설계가 충분히 잘 되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의 지진은 충분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TSMC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TSMC도 지금 대만에서만 생산 공정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일본에서 이미 생산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그 생산 그 물량들 캐파들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수급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인 건 분명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좀 보고 네. 계시는 거고 다른 의견도 같이 듣겠습니다. 어쨌든 뭐 TSMC라는 워낙 막강한 뭐 이 파운드리 업계의 강자이기 때문에 또 워낙 핫한 칩만 만들고 있잖아요. 애플 칩도 만들고 저희 계속 얘기했던 엔비디아 칩도 사실 TSMC가 최종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두 분께도 의견을 좀 저 삼성전자로 보면은 이해가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HBM도 이제 넣어야 되는데 GPU를 거기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GPU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게 HBM이잖아요. HBM 우리나라에서 공급해야 되잖아요. SK 하이닉스가 공급해야 맞습니다. 되고 삼성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이닉스한테는 여기 공급 차질이 있으면 공급을 못 하잖아요. 만들지는 못하는데 HBM3 네.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 점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는데 또 이쪽에서 팹에서 하는 게 파운드리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비메모리 쪽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많이 3나노, 4나노도 많이 수율이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은 서로 엇갈릴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밤새 계속 그 체크할 수 있는 건 다 체크를 하면서 TSMC가 어떻게 되는지 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남의 아픔은 나의 또 이 우리 삼성전자 조심스럽지만, 입장에서는 네. 예, 파운드리 쪽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러니까 그 TSMC 쪽으로서는 다행이고 전 세계 이제 사실은 이런 관련된 반도체 밸류체인에서 다행인 게 TSMC의 피해는 말씀 주신 대로 거의 상당 부분 적었었다. 그다음에 어제 사실은 그래서 주가를 보면 TSMC의 ADR,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된 TSMC ADR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예, 플러스 한 1%대 플러스로 끝났고 그리고 올랐죠. 그리고 네. 마이크론은 오히려 한 4% 이상 더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마이크론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의 공장이 사실은
그 대만에 있어요. 꽤 큰 게. 그래서 네. 관련된 HBM도 그쪽에서 일부 생산하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나 TSMC 옆에 붙어 있는 거겠죠, 사실은. 네. 근데 TSMC가 괜찮고 마이크론도 일정 부분 피해는 일부 있지만 오히려 재고 기존에 안 좋았던 재고가 일부 줄고 사실은 그런 그 소위 그 하이엔드 쪽 HBM 쪽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주가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 입장에서는 하이엔드 쪽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같은 경쟁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더 그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말씀 주신 부정적인 것도 동시에 공존했던 조금 아쉬운 것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네.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 대만 강진 사태를 길게 보게 된다면 이거는 삼성전자 같은 이제 TSMC 경쟁사들에게 반사이익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더 피해 집계가 되고 뭐 명확한 팩트들이 나와야 알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파운드리 시장에서 보면 삼성이 계속 고전했던 건 맞잖아요. 네. TSMC에 뭐 현격히 밀렸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계기로 예를 들어서 파운드리에 위탁 생산을 맡겼던 고객사들의 태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올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거기 계속 그런 이슈가 있으면은 그게 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재해라는 불합리적인 건.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 쪽으로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좋은데 수율이 좀 따라줘야 돼요. 비명으로 해서 수율이 못 올라오기 때문에 금년에도 1분기에 실적 좋아진다고 합니다만은 반도체라는 데서는 실적이 좋아진다. 근데 D램 쪽이나 낸드 쪽은 조금 좋아질 수 있는데 비메모리 쪽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쪽이 TSMC가 아무래도 비메모리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기술력에서 지금 좀 떨어지면은 대충 비슷하면 좀 올 수 있는데 기술력에서 안 되면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현상 그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인든 1인 TS가 1인데 아주 압도적인 1위잖아요. 그러니까 삼성과 비등비등하게 가는 우리 휴대폰 시장 같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직 쫓아가려면 멀었단 말이죠. 그렇게 파운드리 경쟁력이 TSMC에 많이 밀리는 거 아까 수율도 말씀 주셨지만 뭐 적어도 고객들이 말씀 주신 대로 쉽게 고개를 못 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TSMC의 매출의 한 3%가 애플 걸 차지하고 있고 네. 엔비디아가 원래는 한 5% 미만이었는데 작년에 2, 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그러니까 소위 비싸게 급하게 팔아야 되는 고급 반도체는 무조건 다 TSMC로 다 가고 혹시 좀 남으면 이제 삼성 파운드리로 넘어오는 수준이거든요. 심지어는 어제 인텔이 그렇게 키우고 싶고 투자를 많이 해서 파운드리를 좀 키우고 싶어 했는데 네. 성과는 엄청 안 좋으면서 어제 마이너스 한 7%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그만큼 파운드리 쪽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워낙 중우장대형 산업이 됐고 쉽게 따라가기 어려운 분야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가 TSMC 하나만 솔직히 냉정히 보면 어제 대만의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TSMC 어떻게 되느냐를 더 열심히 봤다고 보셔야 될 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것이 단기간에 극복을 하고 싶지만 어렵지 않느냐라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더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강 대표님. 험난해도 가야 될 길은 맞지 않습니까? 파운드리라는 게. 뭐 지금 이제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언제까지 엔비디아 칩에만 의존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다 AI 칩을 설계를 하고 그 위탁 생산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그런 단계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도 자체적으로 뭐 AP 칩도 만들어 보고 뭐 다 하고 하는데 정작 수요처에서 그걸 써줘야 되는데 그 수요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가도 좀 시들어지고 삼성전자의 지금 문제인데 그러면 그걸 돌파를 해야 되고 수율이 올라오면 사실은 비메모리 쪽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자 상태다라는 것은 뭔가 돌파가 안 되는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외부에서 좀 충원을 해가지고 대만에서 기술자들을 조금 스카우트를 하든지 뭘 하면은 그게 획기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체적으로 뭔가 허들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제 친척도 그 삼성전자 연구소 안에서 높은 저기에서 하는데 맨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그 3나노, 4나노 아주 그 이쪽 공정에서는 한 발짝 가기가 정말 힘든가 봅니다. 뭐 인텔도 엊그제 보니까 파운드리 분야에서 7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고 뭐 이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만큼 참 어려운 분야이긴 한데 그래도 가야 될 길인 것 같은 거는 삼성전자 주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요. 황 연구원님.
10만 원 이상 가려면 결국 파운드리 시장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분기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예전에 이제 한참 좋을 때 주가가 좋을 때를 보면 네. 기본적으로 분기별 매출액이 기본으로 70조는 넘기죠. 이건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분기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기는 회사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10만 원을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분기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굉장히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참 안 좋았던 2023년에 비해서는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여전히 분기별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5조 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 5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10만 전자를 갈 수 있을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0조 원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야 이것이 10만 전자를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선결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영업이익이 분기별로 1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냐. 네. 메모리 반도체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 이익이 많이 나면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10조를 분기별 영업이익을 10조를 넘기기 위해서는 파운드리에서의 마켓쉐어 확대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수익원이 TSMC만 봐도 이 파운드리에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네. 따라서 이 분기별 영업이익 10조 원 돌파를 위해서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 변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마켓 쉐어를 높이느냐 그리고 여기서 영업이익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파운드리에서의 마켓쉐어 확대, 경쟁력 강화가 10만 전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험난하지만 가야 될 길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짚어볼게요. 엔비디아. 네. 그렇게 잘 나간다는 엔비디아.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요즘에 좀 정체죠. 네. 근데 이제 뭐 목표치를 보면 $1,000 넘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왔다가 지금 좀 주춤하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엔비디아 주가는? 결국은 실적이 모든 걸 말해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엔비디아 질문 받으면 늘 얘기하는 게 이게 세계 그 높이뛰기 선수권 대회에 나와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다. 무슨 말이냐면 1차 시기에서 넘어가면 그다음 더 높여서 2차 시기, 3차 시기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슬아슬하게 지금 그 높은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데 다만 엔비디아의 주요 그 고객들인 빅테크들 그 캐펙스 설비 투자 증가율이 작년에 20%인데 올해도 똑같은 한 20%입니다. 그 얘기는 네. 작년에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등했던 그 증가율이 올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분기가 가면 갈수록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떨어지는 모습이 분명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계속 우리의 눈높이를 뚫으면서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번은 결국은 실적 시즌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숨고르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 높아진 눈높이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성장률이 계속 나와야만 현재의 그런 고공행진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군요. 어닝 시즌이니까. 사실 너무 급하게 빨리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말이죠. 네, 네. 자, 이제 반도체 얘기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반도체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제 시각을 넓혀서요. 우리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코스피가 오랫동안 부침을 겪다가 이 봄을 맞아서 그런지 요즘에 좀 코스피 지수 자체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2,700을 다지고 2,800, 2,900 더 넘어서 뭐 3,000포인트 기대감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까지 갈 수 있습니까? 강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가면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보면은 그렇게 갈 정도로 지금 ROE가 백업은 아직까지는 못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성장 동력이 많이 지금 꺼져 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금년에 이제 돌아서 ROE가
뭐 6%, 7%, 8% 이렇게 좋아지고 내년에 좀 더 좋아진다. 삼성전자가 끌고 간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 적정으로 봤을 때는 지금 수준이 적정 거의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적정을 넘어가는 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씀 주신 3천 그러면 한 PBR 1.1배까지 가는 거예요. 뭐 갈 수 있죠. 3천까지 갈 수도 있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제 10만 전자 얘기하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주가가 20% 올라가는 거잖아요. 20% 주가가 올라가면 3천은 코스피는 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 올라가는데 왜 그러면 코스피는 10%밖에 얘기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풍선 효과 같아가지고 삼성전자로 유동성이 다 몰려가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코스피가 산출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10만 원을 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3천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른 업종들은 어제 말대로 어제같이 쭉쭉쭉쭉 밀리는 국면이 오히려 역차별되는 국면을 볼 수 있다. 네. 근데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ROE 그리고 성장률 이런 거로 봤을 때는 현재는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또 이야기하시니까 반도체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 황 연구원님, 그래도 저 PBR도 있고 뭐 지금 기업 밸류 프로그램도 정부가 곧 이제 확정안을 내놓을 예정이고 우리 시장의 호재라고 볼 만한 것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이 사실 여기 밸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만 해준다면 앞서 이제 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ROE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상태에서도 개선될 여지들은 충분히 있다고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밸류업이 얼마만큼의 실효성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에는 상당히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본 사례에서도 그런 점들은 관찰이 되거든요. 기업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기업 스스로 잘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ROE가 낮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ROE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기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결국 기업들이 이러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저평가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ROE를 개선을 할 거냐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해준다면 결국은 현재의 상황에서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물론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업의 실적입니다. 얼마만큼의 수익을 올리고 있느냐, 매출을 올리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건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네. 개선되는 사이클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밸류업과 관련된 그런 노력들이 추가적으로 더 얹어질 수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분명히 증폭 효과들을 가져오면서 전반적인 주가 상승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시 되찾고 싶은 주가 3,000포인트까지도 가능하게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이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지수 자체에 투자하시는 분들, 뭐 펀드나 ETF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수 자체가 계속해서 레벨업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보니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주들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보니까 인버스 ETF 이런 것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인버스라는 건 뭐 지수가 떨어질 것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좀 신뢰 회복이 더딘가? 아직 못하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굳이 이제 말씀드리자면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첫 번째로 인버스 투자하는 분들의 소위 이제 투자 기간 그렇게 길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짧게 치고 빠지는 투자 패턴들을 많이 그리고 인버스의 성격상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맞고요. 그런데 네. 어쨌거나 말씀 주신 대로 현재 시장이 뭐 국내 힘이 지금 생각보다는 매수 소위 힘이 유동성이 약하기 때문에 외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곤 있지만 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린 대로 바이코리아가 아니라 바이코리아 반도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바이코리아가 되려면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업, 그러니까 일본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런 밸류업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레벨업 시키는 그래서 3천을 갔다 다시 내려오면 안 되고 3천에 안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시장 전반에서 기업들이 강제로든 그러니까 자발적이든 주주 환원에 대해서 아주 그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 모습들이 지속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예정엔 없었지만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공매도 지금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한시적입니다. 언젠가 재개될 텐데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이건 지금 또 수급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짧게 좀 의견을 공매도가 여쭙겠습니다. 이제 금지가 작년 6월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 네. 공매도 잔고율은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0.2% 정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상당히 내려와 있는데 오히려 반대쪽에서 신용 잔고율은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매도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거 풀리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람들은 미리 액션에 들어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식 선물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을 먼저 숏을 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매를 먼저 쳐놓고 나중에 그 원 주식에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그 매도를 할 수 있다. 공매 세력은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정 주가 근처에 와 있는데 지수가 여기서 만약 3천까지 간다. 그럼 공매도 세력들은 3천에서는 거의 아주 과격하게 공매도를 올릴 겁니다. 1년간 굶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주 공매도를 세게 칠 거고 아까 제가 우리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환율이 1,350원 선에 와 있는 거는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상당한 호재거리거든요. 환율이 올라와 있는데 지수는 같이 올랐잖아요. 원래는 반대로 가야 되는데 공매도 세력으로는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주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식이 꽉 차가 있어요. 근데 공매도를 안 치고 있다가 공매도를 추가로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매도를 통해서 주식으로 공매로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네.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네. 한쪽 방향으로 해서 차익을 얻고자 하는 방향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올라가면은 리스크 조절을 분산하기 위해서라도 공매도는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와 관련해서 황정희 짧게 의견 여쭐까요? 어쨌든 지금 금지 기간은 아직 공식적으로 6월까지는 이제 금지 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사실 이제 추가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한다는 게 정부 공식적인 입장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6월까지는 기본적으로 금지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6월 이후에 그러면 바로 공매도가 해제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저는 6월 달이 지나서도 여전히 공매도가 계속해서 금지 상태를 이어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확실한 공매도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뭐 공매도 계속 금지할 수 있다 이런 뜻도 이제 시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유동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저희가 짚어볼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미국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최근 우리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미국장에 연동됐던 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였다 살았다 꺾였다 살았다 이게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줬던 부분이 있거든요. 최근 기류는 꺾인 것 같습니다. 송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국 금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네, 미국 2년물 금리가 보면은 지금 11월 수준까지 작년 11월 수준까지 치고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연내 금리나 원래 3번인데 점점 2번, 1번 점점 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미국의 경제가 일단 숫자들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를 근거를 찾기가 쉽지는 않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원래 시장에서는 다 6월이면 한 번 정도 이제 시작을 할 거다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뒤로도 더 밀릴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연준의 점도표상 하반기에 3번 금리 인하할 거라고 예측은 되지만 예상과 달리 더 2번 내지 1번까지도 줄어든다. 그러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는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좋은 소식이 아니니까 이제 성장주 쪽에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시 반등을 합니다만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줄이거든요. 자금을 빼가지고 삼성전자 사는 걸로 계속 가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에서 경기도 좋지만은 물가가 안 잡히고 있잖아요. 특히 국제 유가 보시면은 바닥에서 벌써 20% 넘게 올랐어요. 지금 네. 배럴당 거의 90불 육박하는 선까지 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게 어디까지 갈 거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지금 언론들이 많잖아요. 네. 예상으로 봤을 때 배럴당 $100 간다 이런 얘기까지가 있고 중동 불안 계속 이어지고 국지전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급 쪽에서 좀 풀어줘야 되는데 공급 쪽에서는 풀어줄 생각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유가가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그리고 경기도 괜찮다.
금리 빠르게 내려오기는 참 힘들다. 그렇다고 볼 때는 조금 리스크 요인을 안고 항상 이제 주식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성장주 쪽에서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그 모멘텀이 줄어드는 그런 게 이제 엔비디아 주가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뭐 PER 볼 때 한 뭐 36배, 7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S&P 기준으로 한 27배니까 시장 대비해서 30% 더 가 있어요. 아까 우리 송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EPS 성장률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그걸 정당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장주 쪽은 조금씩 조심하면서 조금 핵심주로 모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미국 주식 많이 투자를 하셨으니까 대부분이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업체들한테 매수가 많이 쏠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이제는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한두 달 전부터 지금 테크주로 충분히 많이들 재미를 보셨으니까 네. 정반대로 가서 한번 포지션을 조금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나 소재 업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 에너지 대표적으로 유가 올라가는데 최대 수혜들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조금 돌기 시작하는 모습들, 전 세계적인 그런 제조 PMI가 도는 모습 이런 걸 봤을 때는 소재 쪽도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플레이션에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에너지하고 소재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좀 많이 또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빈집털이가 좀 쏠쏠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네. 충분히 가져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 황영건님 저희가 이제 따져봐야 될 변수들이 워낙 많은데 뭐 이번에 대만 강진도 사실 이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한 거고 하반기엔 미국 대선도 있고요.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취임 첫날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아예 못을 박듯이 뭐 얘기해버리고 뭐 이런 식의 막 중국 때리기 여러 변수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코스피 3000 뭐 하반기 증시 전략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전반적인 이제 증시 주변 환경은 주가 상승에 지금 불리한 상황은 아니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네. 상황 이제 올해 이제 경기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 반도체 경기인데 반도체 경기는 기본적으로 상승 국면을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들이 예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갖추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굉장히 큰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유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연준의 금리 결정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은 유가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서 90불 넘고 100불 가버리면 사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다로 완전히 바뀌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한 가지 가능성, 리스크 정도로 이제 아직까지는 인식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금 주가 흐름이 조금 개선되는 그런 양호한 쪽으로 갈 가능성.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부 업종에서 보이는 그런 이제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완만한 방향성에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 정도를 예상하시고 여기에 네. 맞춰서 잡아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대만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런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만든 반도체 미국도 가고요. 유럽도 가고요. 중국도 가고 세계 전역으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말이죠. 반도체를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의 영역에 넣어서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용감한 토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